항상 그렇죠.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우리 전체를 보면 이게 우리가 대우주예요.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는 소우주입니다. 근데 대우주나 소우주나 생리 이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큰 사람의 우리 몸속에도 내가 세 가지 영혼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특정 성분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거든요. 과민 반응의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의 원인 물질은 뭐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자극하는 거. 그래서 특정 성분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도 병이고 적게 생산하는 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인 양만큼 해야 이게 바란스가 전체가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을 적게 한다고 하면 많이 하게 해주려고 하면 사람도 10명이 먹고 배설한 양하고 3명이 먹고 배설한 양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명이 먹고 배설한 양이 정량이라고 하면 인구수가 3명이면 10명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10명한테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그 10명이 100명 되거든요. 근데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혈전이 만들어져야 혈관이 막히는데 혈전이 만들어지는 원인,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약을 쓰면 뭐더라도 전부 다 신장과 간이 더 망가뜨리는 약만 쓰면서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치료가 해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하면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암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이라야 진정한 암이다. 쉽게 얘기해서 암인데 수술하고 나은 사람 있지 않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두 사람 있는데 암세포는 미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데 왜냐. 특정 부위의 산도가 높으면 조직이 약간 다르겠죠. 그걸 찾아내는 거. 이제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하는 행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람도 더 과격해지잖아요. 우리 인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물질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원인 물질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강산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처음 막혀서 지기는 약산, 시간이 더 지나면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강산의 산화작용이 암을 요기하고 중산은 응고시켜서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늘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진단받고 우리 방법으로 바로 한다고 하면 그냥 100명 하면 뭐 적어도 97명은 치료돼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이제 갑상선으로 진단받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오래 치료하면은 대부분 치료를 받는 동안도 계속 신장과 간은 더 망가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혈 기능까지 망가져 버리면 이제 첫 단추를 낄 때 힘들어요. 왜냐? 몸의 조혈 기능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사혈을 하면 피부족에 의한 그 합병증이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요점하면 우리가 정상세포가 100이라고 할 때 한 70%가 없어져도 70%가 없어지고 30%만 남아 있어도 얼마든지 사혈을 해주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있다는 거라. 이것을 왜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도는 거 안 배워도 알 거고, 피가 못 돌면 영양공급, 산소공급 안 되는 거 다 안 배워도 알 거고, 영양공급이 안 되면 세포분열 안 되는 거 다 알 거고, 물이 고여있는 물 부패하듯이 혈관이 막혀도 피가 못 돌면 썩는다는 거 다 알 건데,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많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혈전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간이 망가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치료한다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자기들끼리 이런 방사선 치료법, 이게 무슨 대단한 요법인지 알고요. 그래서 왜 이게 화가 나냐고 하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정관수술을 하지 않고 나 애 좀 놓게 하고 애를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기가 쉽겠죠. 근데 정관수술을 해버리고 나서 나 애를 놓게 해주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항암이나 방사선의 그 기능으로 하는 건 대부분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하는 게 주의 효능 목적이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왔고 벌써 이제 장마가 곧 온다고 하니까 또 이 산속에 살다 보니까 또 작년에 큰 피해를 입어서 올해 또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예, 오늘 강의 주제는 골반 장기 이탈증입니다. 예, 먼저 이제 요걸 두 가지를 읽어드리고 심천 생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찾아 나가는가 하는 거를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심천 생리학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이 정도 이 질이 먼저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심천 사유를 강력 추천하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64세 여자인데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류와 약간의 자궁 탈출이 있는 것 같은데 심하지는 않지만 정 불편함은 수술을 하라는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인은 심천 사열로 치유 가능하다는데 혈자리는 어디인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뭐 혈자리만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1분이면 끝나죠. 예. 그러면 과연 지금 이분은 이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증세가 심한 증세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이 증세 하나만 치유하겠다 이러면 사혈점은 51번, 29번, 14번만 해주면 완치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적어도 95% 이상 회복될 겁니다. 요 정도 상태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심해서 장기가 질내로 많이 탈출해서 오래 지연됐으면 이제 회복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떤 질병이 올 때 특정 이렇게 한 질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의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먹으니까 잠깐 나았다가 또 약기운 떨어지니까 또 아프고, 이런 치료 효능을 그걸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한번 치유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증세가 반복되지 않는 기준으로 치료점을 얘기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똑같은 이 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초기 증세 같으면은 그냥 응급사열로 몇 번만 해도 이게 회복이 되리라고 봐요. 다른 합병증만 없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 질문 하나만 요거만 가지고 물은 거잖아요. 근데 요 질병 하나만 놓고 다른 증세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응급사열로 29번, 14번, 29번, 14번, 53번 생리통이래요. 요 세 군데만 빼주면 완치될 가능성이 95% 된다. 거기만 사혈을 해줘도.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냐 하는 거는 간단해요.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20% 이상 나오면 확실하고 50% 나올 때까지 빼준다고 하면은 쉽게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주면 우리 방법이 좋은 게 있거든요. 이 한 증세만 치료가 될 거냐. 치질 있는 사람은 치질도 치료가 되고, 변비 있는 사람은 변비도 치료가 되고, 그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 생리통도 치료가 되고, 다양한 질병이 동시에 치료될 거냐. 우리의 장점은 다양한 증세들이 동시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세를 우리가 현대의학은 어때요? 통계의학은 눈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을 이런 병으로 부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하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쉽게 해서 장기를 생식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막이 있거든요. 근육이요. 이 근육이 늘어졌으면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일부 잘라내서 절개를 해서 양쪽으로 팽팽하게 붙여서 꼬매주는 게 우리가 수술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심천 생리학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자궁 그 막이 힘을 쓸 적에는 그 밑에 막을 고무줄의 탄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이 어떤 거는 그냥 축 늘여놓으면 늘여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늘렸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이렇게 원상회복을 딱 하는 게 있고, 그럼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장기가 힘을 주면 변비가 있어도 어때요? 배에다 힘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먼저 현대학에서 보는 게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네요.
자궁 장기 탈출증, 자궁, 질, 방광, 직장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바닥의 근육 약화로 인해 뱃속 장기가 아래쪽으로 쏠려 돌출되어 나오는 질환입니다. 자연 분만을 한 경우 분만 시 골반서 근육에 손상이 심했던 경우, 분만 시 아기 머리가 오랫동안 눌려 진행이 안 되었던 경우, 아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의 위험 인자이며 유전적으로 골반저 콜라겐 섬유가 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쭈그리고 앉아 일을 많이 하시거나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시거나 변비가 심한 분도 그 위험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사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랫배에다 힘을 많이 주면 어떨까요?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뱃속에 있는 장기가 자궁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밀려가니까 압박에 힘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아도 이게 고무줄이 있다가 하면 힘을 받을 때 약간 내려갔다가 탄력을 이렇게 좀 강한 게 있고, 고무줄도 찰고무줄이 있고 뚜꼬무줄 있잖아요. 뚜꼬무줄처럼 약간 내려갔다가 힘을 빼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딱 복원되는 게 있으면 장기가 밑으로 처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그 발막이라는 그 근육이, 막 근육이 탄력성을 잃었거나, 근데 탄력성을 잃은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고무줄을 우리가 오래 당겼다 놓으면 원위치로 확 돌아가고, 어떤 거는 한참 당겼다 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야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 차이점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이 결정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탄력성이 좋아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탄력성이 좋아요? 이게 우리 인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좋거든요.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다.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을 뿐이고, 적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다. 그런데 세포의 종류로 말하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언제가 죽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근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인체 체세포가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럼 80일을 살면은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만큼 태어나고 할 때는 어딜까요?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면 골반을 받쳐주고 있는 그 막의 신축 그 탄력성이 아주 강하겠죠. 근데 세포 분열 속도가 느리거나 수면 세포가 많이 누적됐다면 어떨까요? 탄력을 잃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고 늦고 한 건 무엇이 결정할 거냐? 여러분들 생각에 무엇이 결정할 것 같아요? 영양 공급 차이죠. 그럼 영양 공급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이 될까요? 혈관을 통해서. 그런데 혈관이 막힌 만큼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면세포가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한참 당겼다가 우리가 배에다 힘을 줘서 장기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못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그 막의 세포들이 수면세포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수면세포는 제가 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전이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차단되겠죠. 그러면 1차는 그게 수면세포로 바뀝니다. 수면세포로 바뀌면 정상세포보다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명이 긴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왜 수면세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말 그대로 잠자는 세포예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세포 분열도 하지 않고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마취해서 기절해 있는 상태의 세포를 쉽게 표현하면 수면 세포다. 근데 수면 세포를 오래 가면 그냥 죽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녹아 없어지면 말초 모세혈관 자체도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조직이 정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가 우리가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혈관이 70%가 막혀버리면 세포 분열을 하고 수축 팽창을 하는 정상적 활동하는 세포는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30%의 세포들이 고정일 거냐? 영양 공급, 혈액 공급량을 늘려주면 그 30%가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되는 기능이 있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벼운 증세는 그쪽으로 핏길만 열어주면 다시 수면세포는 아직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해 있다가 우리가 마취를 하면 어때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산소가 부족되면 깨나잖아요. 그럼 깨나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듯이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일단 수면세포에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힘쓰고 활동 못 하잖아요. 그렇죠? 먹지도 않고요. 그걸 바로 수면세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사람이 마취해서 풀어지듯이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면 다시 풀어져서 그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핏길을 열어주는 혈이 바로 51번, 배꼽 밑에요. 51번, 29번, 14번 여기를 빼주면은 요실금 있다면 요실금도 치료가 될 거고 전립선 비대가 있다면 전립선 비대가 치료가 될 거고 여성이 냉이 있다면 냉이 없어질 거고 생리통이 있다면 생리통이 없어지고 이 골반도 이게 장기가 밑으로 처지는 것도 피가 돌아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다시 탄력을 차리면 다시 원위치를 복원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다음 과정을 읽어보면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주고 뒤에를 연결이 자연 분만을 하는 경우 분만 시 골반에서 근육의 손상을 심했던 경우 분만 시 아기 머리가 오랫동안 눌려 진행이 안 되었던 경우 아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의 위험 인자이며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거기다 힘을 많이 준 경우죠. 네. 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골반적 콜라겐 섬유가 약한 경우 이제 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이거 우리가 이제 유전적이라고 하는데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콜라겐 섬유가 약한 경우 요 부분은 그게 약화된 거는 산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고는 절대 콜라겐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거를 녹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이런 병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본적으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 자체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경우는 8번까지 빼줘야 우리가 완벽한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현대의학은 스스로 못하는 걸 수술이나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법을 찾고 심천생리학은 어때요? 내 인체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복원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줄이면 어때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방법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 단순한 방법이 이 똑같은 혈점 생리통혈, 치질혈, 14번 요 세 가지 혈을 빼주고 치료될 수 있는 게 변비 있는 사람은 변비도 없어질 거고 치질 있는 사람 치질도 없어질 거고 요실금 있는 사람은 요실금도 없어질 거고 생리통 있는 사람 생리통 없어질 거고 자연유산 되는 사람은 자연유산도 없어질 거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불임도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어요. 어디까지 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럼 이 한 가지 사혈점 방법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증세가 동시에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준 거는 뭐예요?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불려서 바깥으로 빼줘서 피를 잘 돌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스스로 다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 나타나는 그 증세만 가지고 보면은 무슨 치질이 다른 병이고 생리통이 다른 병이고 각 증세마다
전립선 비대가 다른 병이고 암이 다른 병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래 오래될수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게 해서 비유법을 자주 들잖아요. 우리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현상이나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나 이치로 보면 동일하다.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내려가지 못한 고여있는 물이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부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 부패도가 높아지는 걸 신천생리학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처음 막혔을 적에는 약산, 또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그 다음에는 중산, 또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강산. 그럼 이 강산이 될 적이 되면 뭐가 오느냐? 암이 오죠. 그럼 중산이 될 정도 어떤 분은 어떠냐? 염증성 질환, 물질 변화 이런 게 오는 거고, 약산인 상태는 전립선 비대. 그럼 어때요?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됐냐? 최근에 막혔냐? 이 차이밖에는 없죠. 근데 오래됐거나 최근에 막혔거나 그걸 뚫지 않고 약을 먹는다고 그 말초모세혈관 속에 있는 어혈이 사라질까요? 수술을 한다고 말초모세혈관 속에 어혈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그 혈관이 막혀서 2차, 3차로 나타난 합병증을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병이 다 혈관이 막힌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치병이 오는데, 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약을 쓴다고 그 약성이 혈관이 막힌 걸 뚫고 들어가서 환부까지 약성이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말초모세혈관이 수술을 해갖고 핀셋으로 그거를 빼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전생리학은 그 말초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혈전을 어떻게 하면 불려서 좀 빨리 빼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학문을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현대학은 어떨까요? 이렇게 늘어지면 근육 강화제 써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늘어진 거 잘라내고 팽팽하게 당겨서 꼬매놓고 치료를 해요. 그럼 이 행위가 과연 그 주변에 피를 잘 돌게 하는 치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재생 복원 치료 효능이다.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포가 분열할 때 약이 필요하겠느냐, 영양분이 필요하겠느냐 반론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천생리학이 단순한 것 같아도 이렇게 많은 전체를 꿰뚫어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치료 효능은, 내가 현대학은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수술하는 거나 이제 감염성 질환들은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거야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생리치가 더 부작용이 없고 정확할 거냐, 완치 방법이 있을 거냐.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자기 고생한 걸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이 신부전증으로 한 4년 동안 투석을 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신부전증이 왔을까요? 우리가 생리치료 보면 그렇지 않죠. 맨 처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만성피로, 고지혈증, 약간 살이 찌는 1차 부작용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현대의학은 이걸 병이라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진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신장이 사진을 찍어서 변형이 일어나야 신장에 병이 있다고 진단하지. 기능이 떨어진 건 진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놔두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 30% 떨어지면 우리가 만성피로, 고지혈증, 약간의 비만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40% 떨어지면 어때요? 약간 이제 우리가 살이 찌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고지혈증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간 기능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때도 간은 혈관이 막혀서 부분적으로 피가 돌고 간이 해야 될 역할의 기능이 떨어진 거지 외형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뭐라고 하느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가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몸에 간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얼굴이 검거나 푸르다든가 생리혈이 검거나 푸르다든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징후가 나타나도
간을 검사하면 간에 염증이 없고 굳은 게 없으면 간은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현대의학은 진단할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못 돈 시간이, 우리가 하수도물도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걸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법에 수치로 설명하면 산도 7에서는 간경화, 담성물질, 화학반응이 이런 물질이 생기고, 산도 8이 되면 암이 되고 10이 되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혈액 속에 산소가 고갈되고 모든 물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의학은 뭐냐? 간경화가 산도 7에서 온다면 산도 6까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 꼭지점 수치 다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말기 현상이 돼야 진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럼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시각 가지고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냐 그 얘기라.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바로 떨어져서 요 단계에 나타나는 게 고혈압이거든요. 그럼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하면은 당뇨병은 올 수가 없어요. 또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에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을 회복시켰다고 하면은 심부전증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병이 올 수가 없거든요. 아주 드물죠. 아마 적어도 90% 이상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투석하면 어때요? 자부담은 얼마나 안 되지만 의료공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1년 평균 심부전증 환자 하나가, 손님 하나를 확보해버리면 최소한도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이상 의료공단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세상이 답답하고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떼고 올라가면 하고 싶은 얘기 직설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내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목구멍에서 이만큼 치바라도 제가 많이 참고 있거든요. 많이 절제도 하고. 그렇지만 의술이 발달하려고 하면 병이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치료의 정답일까요?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완치 사례가 없는 게 치료의 정답일까요? 아무리 못 배우고 안 배웠어도 약을 계속 먹어도 갈수록 악화되고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증세가 악화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거 하나를 못 깨우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가 잘 되는 방법이 치료의 정답일 거냐, 약을 10년, 20년을 써도 완치가 안 되는 게 치료의 정답일 거냐.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게 정답이라고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게 주치료고 치료가 안 되는 걸 응급으로 부분적으로 쪼개다 갖다 여기다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심전생리학에서도 약점이 있거든요. 수혈 못 하잖아요, 우리가. 또 철분제 주사 맞는 거 우리가 못 하거든요. 스스로 좀 보건들 잠시 tumtum하게. 그러면 서로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이 안 되는 방법에다가 틀린 오답에다가 정답을 부분적으로 끌어다 갖다 붙이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어리석은 질병을 치료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골반 이 타술증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초기 증세에 그냥 51번, 29번, 14번 빼보세요.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돼요. 그러면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빼니까 피가 돌겠죠. 피가 돌면 어때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수면세포는 깨어나서 정상 활동세포로 바뀌고 또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그러면 혈관이 70%가 막히면 활동성 세포는 30%밖에 없었는데 핏길이 열려서 영양공급이 늘어난 만큼 활동성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탄력을 다시 찾으면 되는데 이걸 잘라내고 꼬맸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술은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를 생리체와 화학 반응으로 진단을 하느냐, 눈으로 보인 생리체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한 결과물을 눈으로 본 거에서 진단하느냐는 엄연히 시각 차이가 다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이렇게 골반 탈출하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변비 환자들이 많죠. 그래 변비하니까 요즘 TV 밑에 이렇게 자막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의료보험에서 이거 데이터를 뽑는가 봐요. 그 약을 계속 적어먹는 사람. 변비 환자가 63만 3천 명인가 이렇게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간단한 변비가 여러분들 생각에 변비약 먹는다고 완치가 되던가요? 아니면 먹을 때만 자꾸 변이 묽어지던가요? 먹을 때만이지 완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따지면 장무력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장무력증이라고 하는 뭐냐면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이 수축 연동 활동을 해서 아래에서 미생물들이, 장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자극을 하면 여기서 영양분을 다 빼먹으면 어때요? 위에서 내려보내라고 자극을 하면 이게 주물러 가지고 아래로 내려주고 해야 이게 적당한 우리가 배변하기 좋은 정도로 변이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딱딱해지는데, 이 기능이 장 무력증에 빠져버리면 장에서 음식물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수분이 다 뺏겨서 변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비가 오는 걸 내가 정확히 풀으려고 하면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냥 치료점만 얘기해주고 원리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장 무력증에 빠졌느냐? 장이 수축 연동 활동을 해서 음식물을 빨리 밑으로 내리는 기능이 망가졌느냐? 왜 망가졌을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돼요. 혈관이 막히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장 무력증에 빠진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장이 수축 연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빛에서 사람 여기를 자극을 하면 뇌에서 알아채고 여기를 긁어 눌러 하까 이렇게 행동에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도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 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자극을 하면 위에서 반해서 뇌파로 보내줘야 장 수축 연동 활동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자극을 해주는 거는,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는 신경선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신경선의 피복이 녹아서 벗겨져 버리면은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 신경이, 그 뇌파가 약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 뇌파 누수에 의해서 장 무력증에 빠졌느냐?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장 무력증에 빠졌느냐? 이 2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답이 나와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제가 통계를 뽑아도 현대 통계과학 좋아하니까 통계과학으로 과학적 입증을 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변비 환자가 63만 3천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번, 3번만 빼고 과연 63만 명 중에 몇 명이 치료될 가능성이냐? 적어도 60만 명. 그러면 또 2번, 3번, 이건 단순 어혈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3만 3천 300명 정도는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뇌파 누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천생리학을 배웠으면 뇌파 누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9번, 53번, 1번이죠. 그러면 9번, 53번, 1번, 2번, 3번을 빼주고 변비가 완치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제 한 97, 8% 되겠죠. 근데 또 가끔은 변비했다, 설사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비했다, 설사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무엇이 보태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제 간은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게 쓰레기 재활용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간이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쉬고 떫고 쓰고 아리고 그 중단 탄인산을 먹이로 먹어치운 후에 사람으로 말하면 배변이든 그 배변 물질이 뭐냐? 쓸개 담즙입니다. 근데 이 쓸개 담즙은 재활용이 돼요. 재활용이 되는데, 이 재활용 과정에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게 쓸개 담즙이 성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시킬 때는 마치 거름이 이렇게 발효가 될 때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하듯이, 우리 장 속에서도 장 속에 그 160만 종류나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이거를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 대한 거름 뜰 때 나오는 엄청난 양의 그 질소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질소가스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해독을 하면은 방귀 냄새도 줄어들고, 또 변도 그 과정에서 노랗게 변해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방귀 냄새가 꾸리고 대변의 냄새도 악취가 유독이 심해져요. 이거는 쓸개 담즙이 있기는 있는데 변형됐다 소리예요. 우리가 소변을 보면 똑같은 소변줄끼리 나왔지만 단백뇨가 섞여 나오듯이 정상 소변하고 단백뇨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장 속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그 질소가스가 해독이 되지 않으면
영양분 흡수 통로로 그 질소가스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질소의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산소 부족이 온도를 떨어뜨리면 설사 쪽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산소 부족이 장기에 그 수축 활동하는 그 힘을 약화시키면 변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진단하면 어때요? 설사 변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8번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장 속에서 일어나는 게 변비는 2번, 3번만 해도 63만, 우리나라 인구의 63만 명 중에서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에다 손을 잡아서 따뜻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이 섬유질화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혈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체가 재밌는 게 혈관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체세포도 없어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피가 잘 돌을 때 우리가 복부에 있는 체세포가, 장기세포가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혈관이 없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혈관이 70%가 막혀버리면은 활동성 세포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말초모세혈관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혈을 빼내서 생혈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면은 그 세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태아가 우리가 착상하면은 탯줄을 만들듯이 말초모세혈관이 형성되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세포 분열을 통하면 처음에는 혈관이 없다가 탯줄이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서 붙이는 게 그게 말초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세포 숫자가 늘어난 만큼 말초모세혈관 가닥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회를 시작할 적에는 말초모세혈관이 30가닥이었다가 하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혈관이 뚫리는 만큼 40%, 50%, 60%, 70% 이렇게 10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랫배가 뜨뜻해지면은 어때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산소 공급이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의 정상적 36.5도는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이 산의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 화학 반응을 시킬 때는 산소가 부족하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장 속에 식중독균, 유해균은 사라지고 유산균, 유익균으로 바뀌고 산소 공급이 되니까 장 활동도 완성해지고 또 혈액 속에 산소 밀도가 피가 맑아진 만큼 산소 밀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사혈점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냥 열반 애들이 이런 이제 논리를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변비가 있어. 근데 이제 어혈을 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2번, 3번을 빼면 네가 이기나 나가 이기나 의지를 갖고 해보자. 그러니까 소파 옆에다 부항기 딱 놓고 텔레비 보면서 앉아가지고 부항기 꼭지 우루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빼라고 우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앉아서 빼다 누가 오면 내리고 걸어다니고 화장실까지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어혈이 안 나오면 내일은 빼면 안 돼요. 승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혈이 더 안 나오거든요. 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면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2번씩 5, 6개월만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변비만 없어질까요? 피부가 때깔이 전체 기미도 벗겨지고 전체가 바뀔까요? 동시에 다 바뀌죠. 그래 2번, 3번만 사혈을 해줘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줘도 이게 뇌파가 약화된 사람은 2번, 3번만 해줘도 예를 들어 63만 명 중에 60만 정도는 제가 보기에 변비가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 한 3만 명 정도는 9번, 53번, 1번 뇌파 누수 여기에 빼주면 한 6만 3천 63만 정도가 치료가 될 거고 한 3천 정도는 8번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이건 설사하다 변비하다 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거의 100이란 소리는 못해도 99%는 설사변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대화학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묻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현대화학은 심정생리학하고는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를 하려고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도 빼는 양이 적으면 만들어지는 것보다 빼는 양이 적으면 그걸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 명심. 근데 아무리 빼고 싶어도 어혈이 안 나오면 못 빼잖아요. 그래서 어혈이 안 나오면 이걸 잘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생리학의 처방학이고 또 이 어혈을 빼내고 조혈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에 피가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합병증이 나타나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걸 막아는 게 양쪽 두 가지를 합치려야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이런 치료 효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을 이왕 이렇게 공부하면 이 유튜브 좀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으면 저는 그러거든요. 한 가족에 한 사람만 똘똘하게 배워버리면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돌볼 수가 있는데 그거 배우면 그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여러분 신부전증 진단받으면 가서 투석하면 1년에 투석비는 한 해만 들어가는 비용이 5,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육비가 뭐가 비쌀까요? 여러분들 건강도 스스로 이렇게 지키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의 노력하에 나도 의사가 아니고 우리 대리점장도 의사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치료 부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하루 3시간씩 열이틀만 배우면 부작용 없는 사회를 할 수 있고 좀 깊이 있게 이걸 배워서 나도 남을 가르쳐 보겠다 그러면 한 2년 배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한마디로 알아들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때 나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때는 어때요? 영양분을 먹어야 숫자가 늘어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 강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혈전이 생기는 거고 신경성의 피복을 녹여버리면 아나필라스 같은 몸이 경직되고 떨리는 이런 병이 오는 거고 내 몸 중에서 산도가 이미 높은 데다가 보태줘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고 한 몸이라도 산의 강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면 그 산을 해독해주면 어떨까요? 강산을. 부작용을 1차로 9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쫓아가서 빼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있는 방법만 가지고 어떤 방법도 대응하는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돌려보면 대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완벽하게 배울 때까지는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앞서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거고 기존에 안 되는 방법. 그렇잖아요. 고혈압, 당뇨 100명 치료해서 한 명도 완치되기 어렵고 심부전증한 환자들 의사 입으로 단 한 명도 완치 못 되는 그 치료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찍어 붙이면 그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안 되는 거 방법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일수록 완치는 불가능하겠죠. 저는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저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지만 그렇거든요. 이제 몸 치료하는 건 조만간 제가 일선에 나서는 거는 거의 한 50% 정도 줄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음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제가 사택도 다 마감됐고 이제 이삿짐만 옮길 정도로 되면은 내 몸도 좀 그동안에 못 돌봤던 걸 좀 돌보고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거 정리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대리점 이 배움원을 통해서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고 제가 편하게 들어앉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들어가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스스로 지키세요.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